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 중에서 귀여운 여인 준비했습니다. 주인공 올렌카는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그녀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섭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여운 여인. 은퇴한 8등관 플레만니코프의 딸 올렌카는 자신의 집 안뜰로 내려가는 조그만 층계에 앉아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때는 몹시 더웠고 파리까지 성가시게 굴었다. 그러나 이제 곧 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기도 하였다. 건넌방에 새들어 있는 쿠키는 하늘을 한동안 바라보며 멍청이 서 있었다. 그는 야외극장 치보리의 경영자이면서 연출가였다. 또 시작하는군 하고 그는 절망적인 어투로 중얼거렸다. 또 비가 오는군. 날마다 비. 마치 누군가를 골리는 것 같아. 이건 나에게 있어 사형 선고야. 파멸이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손해를 어떻게 한담. 쿠키는 두 손바닥을 마주쳐 손뼉을 치면서 올렌카에게 한동안 녹두리를 늘어 놓았다. 올렌카, 이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몸을 바쳐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손님들은 또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야만적입니다. 나는 힘이 닿는 한 최고의 오페라타와 환상극 그리고 인류 배우들을 총동원하여 출연시키면 과연 그것이 관객들에게 필요한 일인지나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 날씨를 보십시오. 거의 매일 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관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나는 세를 물어줘야 하고 배우들에게 봉급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 저녁도 어김없이 비구름이 몰려왔다. 쿠키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마음대로 퍼부으라지. 유원지가 모두 물에 잠기면 그만이지. 배우들이 나를 고소하려면 하라지. 이제는 재판도 겁나지 않아.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면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날도 비는 여전히 내렸다. 아무 말 없이 쿠키의 말을 듣고 있는 올렌카의 눈가에 가끔 눈물이 번졌다. 그녀는 쿠키의 불행을 지켜보다 마침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쿠키는 얼굴이 누르스름하고 홀쭉하면서 키가 작달막한데다가 목소리는 약간 약하였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입이 비뚤어지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얼굴에는 항상 절망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고 진실된 사랑을 심어주었다. 올렌카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옛날에는 아버지를 사랑하였지만 아버지는 지금 병들어 어두운 방의 안락의자에 앉은 채 괴로운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언젠가는 숙모를 사랑하였으나 이 숙모는 2년 만에 한 번쯤 브란스코에서 이곳에 다니러 올 뿐이다.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는 여학교 때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을 사랑한 적이 있다. 올렌카는 마음씨가 아주 곱고 동정심이 많은 부드러운 눈동자를 가진 매우 건강한 여인이다. 그녀의 통통하면서 장밋빛같이 불그스레한 볼과 까만 사마귀 하나가 박힌 목덜미, 즐거운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나 얼굴에 떠오르는 순진하고
귀여운 미소를 바라보면 남자들은 멋있는 여자야 하며 미소를 지었고 여자 손님들은 이야기 도중에 올랭카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아주 귀엽군요 하며 만족해하는 것이었다. 올랭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 줄곧 살아왔다.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집시마을에 자리 잡은 집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올랭카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치보리 야외극장은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다. 매일같이 저녁 나절부터 밤늦도록 야외극장에서 연주되는 음악 소리와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왔다. 올랭카에게는 그 소리가 쿠킨이 그의 운명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최대의 적, 말하자면 무관심한 관객에게 돌진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올랭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에 대한 연민이 가득 차 있었다. 쿠킨이 새벽녘에 돌아오면 그녀는 자기 침실의 창문 안쪽에서 조용히 창문을 두드려 커튼 너머로 얼굴과 한쪽 어깨만을 드러내며 정다운 미소를 보내곤 했다. 쿠킨이 청혼하여 두 사람은 결혼하였다. 그녀의 예쁜 목덜미와 살이 포동포동한 올랭카의 어깨를 보았을 때 쿠키는 손뼉을 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 당신은 귀여운 여인이오. 쿠키는 몹시 행복하였다. 그러나 결혼식 날도 저녁까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절망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올랭카는 야외극장의 매표소에서 표를 팔기도 하고 야외극장 운영에 신경을 기울이며 극단의 지출을 장부에 기입하기도 하고 월급도 혼자 맡아서 처리하였다. 그녀의 불그스레한 장밋빛 볼과 순진하고 귀여운 미소는 매표소의 작은 창문 안이나 무대 뒤에서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올랭카는 자신의 친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필요한 것은 연극이다. 진정한 즐거움과 교양, 휴머니즘을 가진 인간이 되려면 연극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쿠킨이 연극이나 배우에 대해서 말하면 그녀는 그대로 극단의 단원들에게 곧장 전했다. 관객들이 예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양이 없는 것을 남편과 같은 어조로 설명하면서 무대 연습에 간섭하고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하였으며 악사들까지 단속하였다. 그녀는 지방신문에 남편이 연출한 연극에 대하여 혹평이 게재되면 곧장 신문사를 찾아가서 항의하기도 했다. 배우들은 모두들 올랭카를 잘 따랐고 그녀를 나의 바네치카 또는 귀여운 여인이라고 불렀다. 올랭카 역시 배우들을 몹시 좋아하여 돈을 꾸어주기도 하고 간혹 속는 일이 있어도 혼자서 눈물을 흘릴 뿐 남편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올랭카는 몸이 점점 불어났고 얼굴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편 쿠키는 얼굴빛이 점점 노래지며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겨울 동안 사업이 잘 됐으면서도 크게 손해를 보았다고 투덜거렸다. 그리고 밤마다 기침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된 올랭카는 좋은 약은 모두 해주었다. 딸기와 보리수의 꽃을 다려 먹이기도 하고 오드 콜로뉴를 발라주고 부드러운 자신의 쇼를 덮어주기도 하였다. 당신은 참으로 좋은 분이에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하였다. 사순절에 쿠키는 극단의 출연 교섭을 위해 모스크바로 떠났다. 올랭카는 남편이 집을 떠나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서 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면서 자신을 수탉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암탉에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쿠키는 당분간 모스크바에 더 머물러야 하며 부활절까지는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치보리 유원지에 대한 지시가 자세하게 씌어 있었다.
부활절 일주일 전의 월요일, 밤늦게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나무통을 두들기는 소리처럼 집 안에 울려 퍼졌다. 가정부가 잠결에 눈을 비비면서 맨발로 달려나갔다. 문 좀 여시오. 누군가가 문 밖에서 굵직한 소리로 말했다. 전보요, 전보. 올랭카는 전에도 몇 번인가 남편으로부터 전보를 받은 적이 있지만 왜 그런지 이번만은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폈다. 전보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이반 페트로비치 오늘 급사, 지급 회신 요망, 매장은 화요일. 전보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지만 뜻을 모르는 구절이 많았다. 발신이는 극단의 무대 감독이었다. 여보, 올랭카는 전보를 움켜쥐고 흐느껴 울었다. 오, 그리운 바네치카, 왜 당신을 만났을까? 왜 당신을 알게 되어 사랑하였을까? 당신에게 버림받고 이제 그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이 불행한 올랭카를 왜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쿠키는 화요일에 모스크바의 묘지에 매장되었고 장례를 마친 올랭카는 수요일에 돌아왔다. 그녀는 자기 방에 들어서자 침대에 몸을 던지고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 저 귀여운 사람이 어찌 저토록 비참하게 되었을까? 이웃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으면서 몹시 슬퍼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올랭카는 상복 차림으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슬픈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이웃에 사는 바실리 안드레이치 포스토발로프와 우연히 나란히 걷게 되었다. 이 사나이 역시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바바카예프라 상인의 제목 창고의 관리인이었다. 흰 조끼에 밀짚모자를 쓰고 금 시계줄을 들이운 그 모습은 상인이라기보다는 마치 지주와 같은 인상을 풍겼다. 이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랭카. 그는 제법 의젓하게 말하였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고 조용히 따르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는 올랭카를 대문까지 정중하게 바래다 주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곧장 돌아갔다. 그 후 그녀의 귓전에는 하루 종일 그 사나이의 목소리가 맴돌았으며 그의 검은 턱수염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를 몹시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역시 올랭카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음이 확실했다. 2, 3일이 지난 어느 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중년 부인이 올랭카의 집으로 커피를 마시러 찾아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포스토발로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그는 믿음직스러우며 그분이라면 어느 여인이라도 기쁘게 시집을 올 것이라느니 하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3일 후에 포스토발로프가 직접 찾아왔다. 그는 약 10여 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몇 마디 하지 않고 돌아갔다. 하지만 올랭카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몹시 사랑하여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몸이 달아올랐다. 그녀는 아침이 되자마자 중년 부인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그가 청혼하여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한 올랭카와 포스토발로프는 행복하게 살아갔다. 남편은 보통 점심때까지 목재 창고에 있었고 때로는 업무상의 일로 외출도 했다. 그러면 올랭카는 저녁때까지 남편을 대신하여 사무실에 앉아 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물건을 내주기도 하였다. 올랭카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목재상을 운영해 온 것처럼 말하였고 세상에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목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판자나 석가래 더미 꿈을 꾸었으며 교회로 나무를 싣고 나가는 긴 행렬, 또 길이가 8m, 지름이 25cm나 되는 통나무가 곤두서서 목재 창고로 들어오는 꿈도 꾸었다. 통나무와 각재와 판자가 서로 부딪혀 맑은 소리를 울리며 무너졌다가 일어섰다가 서로가 겹쳐 쌓여지는 꿈도 꾸었다. 올렌카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라도 하면 포스토발로프는 아내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올렌카, 왜 그래? 성호를 그어요. 남편의 생각은 곧 아내의 생각이었다. 방안이 덥다거나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남편이 말하면 올렌카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남편은 어떤 오락도 즐기지 않았다. 그리고 휴일에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 올렌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포스토발로프와 그녀는 토요일마다 교회의 저녁 기도회에 참석했고 주일에는 아침 예배에 나갔으며 교회에서 돌아올 때에는 언제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얼굴에 감동스러운 표정을 짓곤 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행복한 표정을 지었으며 주위에는 언제나 향기를 풍겼다. 올렌카의 비단옷은 상쾌한 소리를 냈다.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버터빵에 여러 종류의 잼을 발라 먹으면서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었다. 매일 점심때가 되면 뜰과 문 밖까지 야채 수프나 양고기와 오리고기를 굽는 냄새가 가득 풍겼으며 금식날에는 생선 요리 냄새를 가득 풍겨 이 집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식욕을 돋우게 하였다. 사무실에는 언제나 차가 끓고 있었으며 손님에게는 도넛과 차를 대접하였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목욕탕을 찾아가서 목욕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정답게 돌아오는 것이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올렌카는 친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모두 여러분의 염려 덕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행복하게 산다면 아마도 세상은 평화로울 겁니다. 포스토발로프가 가끔 지방으로 목재를 구하러 떠나면 올렌카는 몹시 쓸쓸해하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곤 하였다. 저녁이 되면 가끔 젊은 사내가 놀러오는 일이 있었다. 이 사내는 세상 이야기도 들려주고 트럼프 놀이도 함께 해주어서 그녀로서는 큰 위안이 되었다. 특히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가 있었다. 스미루니는 수의사인데 아내와 자식이 있으나 아내가 바람을 피워 헤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지금까지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40루블씩 그녀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올렌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차례나 한숨을 쉬고 머리를 흔들면서 몹시 마음 아파했다. 올렌카는 촛불을 들고 수의사를 층계까지 전송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조심하세요. 그녀의 말씨는 남편을 닮아 위험이 있는 말투로 변하였다. 그녀는 아래층 문 밖을 나가려는 수의사를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봐요. 브리지밀 프라토누이치 부인과 화해하셔야 해요. 아드님을 생각하셔라도 부인을 용서해 주어야 해요. 아드님도 아마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포스토발로프 부부는 깊은 사랑으로 6년간을 행복하게 생활하였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포스토발로프는 창고에서 뜨거운 차를 마신 후 인부들이 목재를 운반하는 것을 살피러 모자도 쓰지 않고 밖에 나갔다가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다. 유명한 의사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그의 병은 점점 심해져 넉 달 동안 앓다가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리하여 올랭카는 또다시 과부가 되었다. 어떻게 날 버리고 가셨죠? 여보.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나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요. 비참한 나를 여러분들께서 돌봐주세요. 그녀는 이제 장갑을 끼거나 모자를 쓰는 일이 없었다. 항상 검은 상복에 상장이 달린 차림으로 변한 올랭카는 교회에 가는 일과 남편의 묘지를 살피러 나가는 일 외에는 결코 집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다. 올랭카는 마치 수녀 같은 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상복을 벗고 집의 창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가끔 식물을 데리고 오전 중에 식료품을 사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랭카가 어떻게 생활하며 집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몇 가지 소문이 있을 뿐이었다. 올랭카가 자기 집들에서 수의사와 차를 마시고 있다느니, 또 수의사가 신문을 읽어주는 것을 누가 보았다느니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은 올랭카가 우체국에서 어느 친척을 만나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 고장에는 가축을 올바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우유를 마시고 병이 낫다느니, 말이나 소한테 전염이 되었다느니 말하잖아요. 사람이 건강 못지않게 가축의 건강도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올랭카는 수의사의 생각을 점점 닮아갔으며 지금은 모든 것이 수의사의 의견과 일치되는 것이었다. 사랑이 없이는 단 1년도 살아갈 수 없는 올랭카가 자신의 집 아랫방에서 새 행복을 찾아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올랭카가 아닌 다른 여자였다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겠지만 그녀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녀의 인생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올랭카와 수의사는 자기들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를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다. 올랭카가 원체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수의사 친구들이 놀러오면 올랭카는 차와 먹을 것을 내오면서 패스트나 결핵 등 가축들의 전염병 이야기와 시의 도축장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손님들이 돌아가면 수의사는 당황하여 올랭카의 손을 잡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탁하지 않았소. 우리들 수의사끼리 이야기할 때는 제발 방해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녀는 놀라움과 불안한 표정으로 되묻는 것이다. 그러면 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의사에게 안겨 화내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행복하였다. 그러나 이런 행복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어느 날 수의사는 연대와 같이 이곳을 떠났다. 연대는 몹시 먼 시베리아에 가까운 외진 곳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리하여 올랭카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제야말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쓰던 안락의자는 한쪽 다리가 부러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락방에서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여유어 갔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눈을 마주치거나 미소를 짓지 않았다. 분명 그녀의 한창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며 이제 뭔가 불안한 미지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저녁 때 안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층계에 앉아있으면 치보리의 야외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과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켜 주지 않았다. 텅 빈 안뜰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으며
밤이 깊어지면 꿈속에서도 텅 빈 안뜰이 다시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먹거나 마시는 일마저 실증이 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고뇌를 느끼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었고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한데 모을 수가 없었으며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런 의견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지금 그녀의 머리나 가슴속은 그녀의 집 뜰처럼 몹시 공허하기만 하였다. 올렌카의 집은 연기에 그을러지고 지붕은 누추할 정도로 녹이 슬었다. 그리고 헛간은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안뜰에도 잡초와 가시나무가 무성했다. 올렌카 자신도 늙어 추하게 변해갔다. 여름에는 안뜰로 내려가는 층계에 홀로 앉아 있었으며 겨울이 되면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들이 많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슬프기만 하였다. 봄바람이 교회의 종소리를 싣고 오자 갑자기 지난날의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가슴이 조여들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인 일에 지나지 않았고 또다시 마음이 공허해지며 자신이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올렌카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존재와 마음과 이성을 꼭 붙들어주고 그녀에게 사상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노쇠해가는 그녀를 한층 젊어지게 하는 사랑이었다. 세월이 마냥 지나가는데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기쁨이나 어떤 의견도 없었다. 가정부 아브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해가 막 질 무렵이었다. 거리에 가축떼들이 지나가며 일으킨 먼지가 안뜰을 온통 메우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올렌카는 재빨리 나가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본 순간 졸도할 뻔하였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이미 백발이 다 된 수의사 스미루닌이었다. 갑자기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 올렌카는 울음을 터뜨리며 수의사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다. 그리고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는지 모른 채 흥분하여 당신이었군요 하고 올렌카는 기쁨에 떨면서 중얼거렸다. 사표를 내고 왔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생활의 터전을 잡고 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죠. 그리고 아들 녀석도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또 사실은 아내와 화해도 했고요. 부인은 지금 어디 계시죠? 아들과 함께 호텔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새방을 구하러 다니는 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서는 살 수가 없겠어요. 그렇게 하셔요. 집세는 한 푼도 안 받을 테니. 올렌카는 흥분하여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즉시 지붕에는 붉은 페인트를 벽에는 흰 페인트를 칠하고 올렌카는 안뜰을 왔다 갔다 하며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옛날의 그 미소가 다시 살아나 있었고 온 몸에는 생기가 넘쳐 흘러 활기를 띠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이윽고 수의사의 아내가 아들과 함께 이사를 왔다. 수의사의 부인은 여위고 못생긴 얼굴에 머리를 짧게 한 모습이 성미가 까다롭게 보였다. 사샤라는 사내 아이는 10살임에 비해 키가 작달막하고 뚱뚱한 편이었는데 맑고 파란 눈을 가졌으며 볼에는 오목한 보조개가 있었다. 사샤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하리코프의 언니네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매일 가축 검역일로 집을 나가서 때로는 사나흘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올랭카는 소년을 자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옮기게 한 후 작은 방을 하나 주고 살도록 하였다. 사샤가 올랭카의 방에서 산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었다. 올랭카는 아침마다 소년의 방에 들어갔다. 소년은 한쪽 손을 얼굴에 얹고 숨소리도 내지 않은 채 고난 잠에 빠져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올랭카는 차마 깨울 수가 없었다. 사샤야, 올랭카는 나직이 불렀다. 피곤하지만 그만 일어나렴. 이제 학교 갈 시간이야. 사샤는 일어나자 단정히 옷을 입고 기도를 드린 후 도넛 2개와 버터 바른 빵을 먹었다. 아직도 잠이 덜 깨서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았다. 너는 아직 우화를 외지 못했구나. 올랭카는 딱한 모습으로 사샤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걱정이 되어 못 견디겠지? 열심히 공부해야 해. 물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해. 아주머니, 이제 제발 상관하지 마세요. 사샤는 이렇게 말하고 작은 몸집에 책가방을 메고 큰 모자를 쓴 채 거리로 나가 학교 쪽으로 걸어갔다. 올랭카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사샤의 뒤를 따랐다. 사샤! 올랭카는 갑자기 사샤를 불렀다. 소년이 뒤돌아보자 올랭카는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며 소년에게 여러 가지 과자를 주었다. 학교 가까이 골목길에 이르면 소년은 키가 크고 뚱뚱한 여자가 따라오는 게 부끄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주머니, 제발 집에 돌아가세요. 저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러자 올랭카는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사샤의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소년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그녀가 이렇듯 깊은 애정에 사로잡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올랭카의 마음속에 강한 모성애가 불타 이렇게 커다란 기쁨을 맛보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피도 섞이지 않은 사샤를 위해서라면 두 볼의 보조개와 상규된 얼굴을 상상하면 이 소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왜 그럴까? 그 까닭을 대체 그 누가 알 수 있을까? 사샤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그녀는 흐뭇한 마음으로 가슴속에 가득한 애정을 느끼며 조용히 집을 향하여 발길을 돌렸다. 이 반년 동안에 다시 젊어진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기뻐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올랭카. 네, 요즘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요즘 중학교 공부도 매우 어렵더군요. 올랭카는 이렇게 상냥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학교의 교사에 관한 일, 수업에 관한 일 등 사샤로부터 들은 일들을 길게 늘어놓는 것이었다. 2시가 약간 지나자 그들은 같이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사샤와 함께 그날 배운 공부를 하며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곤 했다. 시간이 지나 소년을 잠재운 올랭카는 십자가를 그으며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잠자리에서 자신의 흐릿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었다. 사샤가 대학을 졸업하면 의사나 기사가 되어서 커다란 저택에서 자가용 마차를 가지게 되고 결혼하여 아이가 생기겠지. 꾸벅꾸벅 졸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러한 공상을 하고 있노라면 올랭카의 꼭 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